이번 이제 12장, 13장이 이제 우리가 재무 관리에서 배울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투자론과 연결하기 위해서 수익률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12장에서는 먼저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에서 있었던 우리의 역사적인 통계 자료를 토대로 수익에 대한 그 일반적인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먼저 제가 지난번에도 중간중간에 언급을 했긴 했지만 수익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텐데, 수익률은 수익의 비율이니까 그러면 수익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우리가 특히 주식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투자에서부터 얻어지는 것을 우리는 수익이라고 부릅니다. 수익은 제가 보통 수익이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이익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이제 이익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얻은 것에서 이제 써야 되는 나간 것을 뺀 나머지를 의미를 할 때 이제 그런 이익이라는 말을 쓰고, 제가 특히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수익과 이익을 정확하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번 장에서 얘기하는 수익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영어로는 return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제 이거는 사실 저희가 얘기하는 그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남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얻어진 것. 근데 이 수익은 어디에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직접적으로 무언가 투자하면은 얻을 수 있는 게 그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투자했던 물건을 사고 파서 얻을 수 있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주식을 내가 사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나는 주식으로부터 배당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이게 주식으로부터 얻는 직접적인 현금 흐름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자들은 배당을 받지 않더라도 수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0달러에 사서 주식을 사서 40달러에 팔으면 10달러만큼의 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자산 가치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이고, 그거를 우리는 이 주식에 대해서 자본이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예시에 있는 것처럼 올해 초에 37달러의 주식을 샀다. 근데 1년 동안 1.85달러의 배당을 받고, 그리고 올해 말에 이거를 40달러 33센트에 팔았다라고 한다면 1.85라는 직접적인 현금 흐름뿐만이 아니라 주식을 37에 사서 40.33에 팔았기 때문에 3.33만큼의 시세 차익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만큼 나는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영어로 쓰면은 rate of return이라고 보통 쓰게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내가 투자한 최초의 금액이 있을 텐데, 이제 그거를 동일하게 이제 작은 단위로 쪼개서 보자. 그래서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걸 계산하는 거를 우리는 보통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나누어져야 될 것이다. 그럼 앞에 예시에서는 37달러를 주고 산 주식에서 아까 본 것처럼 5.18달러라는 수익이 생겼기 때문에 37분의 5.18을 하면 약 14%, 0.14, 그래서 14%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쪼개서 보자면 배당으로부터 얻어지는 37분의 배당의 크기는 1.85, 그 다음에 내 가격이 변해서 생기는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우리는 배당 수익률, 이쪽을 우리는 자본 이득률 이렇게 불렀고, 우리가 8장에서 배당 할인 모형을 살짝 바꾸어서 주식의 수익률이라는 것은 배당으로부터 얻어지는 배당 수익률과
주식의 가격이 변해서 생기는 자본 이득률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 자본 이득률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주식이 그리고 그 본질적으로 그 주식이 가리키는 기업의 가치가 점점 올라간다. 기업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던 예시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게 여기 있는 그림인데 최초에 37달러를 썼고 그러고 나서 내가 1년 후에 40.33이라는 이 37달러짜리를 40.33에 팔고 그 다음에 1.85라는 배당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 수익률을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했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 수익률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에 독립적인 나라로서 이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그 주식 시장의 역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길지는 않지만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오래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우를 토대로 우리가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그림은 뭐냐면 1925년에 내가 1달러를 투자할 수 있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192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0년 정도까지 5년 단위로 이 X축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Y의 값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1, 2, 3, 4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1, 10, 100, 1000, 만 이렇게 10배씩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우리가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 배웠듯이 투자를 하면은 이 복리의 효과로 인해서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크기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 거의 100년이 지나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성장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1, 10, 100, 1000만으로 줄여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이런 거를 로그 스케일이라고 불러요. 이제 지수를 거꾸로 압축을 했다라는 취지에서 지수의 반대인 이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했다라고 해서 로그 스케일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자, 여기 보면은 약간의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선이 있는데 이 보라색 선 1달러의 가치를 물가를 통해서 나타낸 선이 바로 요 인플레이션, 요 보라색 선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1925년에 1달러였던 것은 이제 2015년에 14달러 정도, 그러니까 14배로 물가가 상승한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화폐의 시간 가치를 결정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기준으로 보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보면은 대부분의 투자는 그거보다 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물가 상승률만도 못한 경우라면은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사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는 실제로는 그 위에 그 결과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1달러를 투자했을 때 그 다음 위에 있는 선이 요 트레저리 빌스라고 돼 있는 요 선이 있는데 이거는 1달러를 투자했다면 21달러 62센트가 되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트레저리 빌이 뭐냐? 트레저리가 미국의 재무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Department of Treasury. 그래서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한 미국의 국채에 투자를 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는 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국채를 나눌 때 우리는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빌, 노트, 본드 이렇게 다른 용어를 쓰는데 트레저리 빌, 트레저리 노트, 트레저리 본드 하면은 다 우리나라 말로는 미국 국채이지만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이지만 요 의미가 뭐가 다른 거냐면 빌은 단기, 노트는 중기, 그리고 본드는 장기 채권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보통의 기준은 뭐냐면
1년을 기준으로 단기와 중기를 구분하고 이제 10년을 기준으로 이제 중기와 장기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의 만기가 1년이 안 되면 단기 채권이라고 해서 이제 그건 트레저리 빌이라고 부르고, 한 5년 정도 되면은 트레저리 노트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한 15년이나 20년, 30년이 되면은 트레저리 본드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러면 트레저리 빌이라고 돼 있으니까 단기 채권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 경우에는 약 22배만큼의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시간이 엄청나긴 하지만 100년을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긴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복리의 위대함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1달러를 투자하면 22배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 당시에 1000달러를 투자한 사람은 22,000달러가 되는 거고, 뭐 100만 달러를 투자한 사람은 2,200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엄청나게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찍 태어나는 게 장땡이다. 네. 그 다음으로 보면은 롱텀 거버먼트 본드라고 돼 있죠. 이제 이거는 단기 채권이 아니라 중기나 장기 채권을 의미를 하는 거고, 이제 그 경우에는 21달러보다 훨씬 더 큰 거의 159달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사실 엄청나게 그 크기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만들어 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요 두 개의 선이 있어요. 첫 번째 large company stock,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은 대기업 주식. 그 다음에 두 번째 small company stock,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은 중소기업의 주식을 사면은 1달러가 100년 이후에 무려 얼마가 되냐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9,244달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막강하죠. 39,380만 달러, 4만 배로 그 가치가 뻥튀기가 될 수 있다. 물론 100년이라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사이에 내가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하면은 굉장한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이 차이가 어디서 오르는 것이냐, 이제 이거를 좀 특징을 구분을 해볼게요. 보통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선들은 채권이고, 이 위에 있는 선들은, 훨씬 더 수익이 좋았던 선들은 주식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중에서도 채권 중에서도 단기 채권보다는 장기 채권이 수익이 좋고, 주식 중에서도 대기업 채권보다는 중소기업의 채권이 죄송합니다. 대기업의 주식보다는 중소기업의 주식이 성과가 좋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점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수치로 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평균이라는 통계의 원리를 이용을 할 겁니다. 이 수익률이라는 것은 통계죠. 지금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통계에서 가장 1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평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겠지만 2차적으로 나오게 되는 게 분산과 표준 편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균을 우리는 first momentum이라고 해요. 이제 1차 모멘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산과 표준 편차를 second momentu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익률의 평균부터 얘기해 봅시다. 평균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평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개의 값이 있을 때 그것들을 모두 더하고 그 값의 숫자만큼으로 나눠주면 그거를 우리는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수익률이 2017, 18, 19, 20년 요 4개 연도 동안 마이너스 20%, 50%, 30%, 10% 이렇게 주어졌다면, 이제 얘네의 평균은 4분의 마이너스 0.2, 0.5, 0.3, 0.1 이렇게 숫자들을 더하고, 그 숫자가 하나, 둘, 셋, 4개니까 4로 나누어서 17.5%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B의 경우에는
5%,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0% 이렇게 수익률이 주어져 있다면 그 평균은 0.05, 0.09 빼기 0.12 플러스 0.1 마이너스 아닌가?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네, 마이너스죠. 제가 오타를 냈는데 이제 마이너스 0.12 마이너스 0.20 더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로 나누어서 5.5%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방법으로 요 앞에 있는 이 자료를 평균들을 각각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5년부터 쭉 평균을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대기업 주식의 연 평균 수익률은 12.1%더라 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주식의 연 평균 수익률은 16.3%더라. 그리고 이제 요거는 없던 거고 그림이 없던 거고 장기 정부 부채, 정부 채권, 장기 국채의 경우는 평균 6%더라. 단기 국채는 3.4%더라.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은 2.9%더라 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아까 그래프에는 없었지만 추가로 하나 더 이제 구한 게 기업의 채권, 회사채, 줄여서 사채, 장기 회사채의 수익률을 구하니까 연평균 평균 수익률을 구하니까 6.4%로 구해졌습니다. 자, 그럼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게 뭐다? 중소기업의 주식, 그 다음은 대기업의 주식, 그 다음은 기업의 채권, 그 다음은 정부 국채 중에서도 장기, 그 다음은 정부 국채 중에서도 단기, 이 순서로 결정이 되더라. 자, 그러면 왜 평균이 그 순서가 되느냐? 일단 아까 첫 번째,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가지는 것은 없다. 예,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물가 상승률보다도 못한 금액을 돌려준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거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오늘 그걸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말지 왜 투자하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무조건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아야 된다. 두 번째, 채권보다는 주식이 보통 수익률이 좋다. 그리고 채권 중에서도 기업의 채권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다. 그 다음이 정부 채권이다. 그리고 정부 채권 중에서도 만기가 긴 게 높다. 그 다음에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 중에서는 중소기업 주식이 대기업 주식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는다. 자,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저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 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가장 수익률이 높은 중소기업 주식에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중소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대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만 보면은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이나 대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왜? 같은 기간 동안 중소기업 주식이 무조건 수익률이 좋은데 왜 여기에 투자해?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은 거꾸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에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투자한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이제 그 이유를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거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통계 지표인 2단계로 넘어가서 분산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봐야 됩니다. 자, 대기업의 수익률이 평균은 12.1%였지만 그 12.1%를 이제 연도별로 평균으로 아예 그냥 하나만 보여주지 않고 연도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이런 식의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10 단위로 이제 그 수익률을 쪼개서 이제 봤더니 이제 1931년은 마이너스 50%와 마이너스 40% 사이의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온 거고,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있는 2018년에는 0에서 10% 사이의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연도의 수익률을 그 크기에 따라서 이제 위치별로 쪼개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은
12점 몇이니까 10과 20 사이에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가 제일 두꺼워요. 그렇지만 그 두꺼운 것 외에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까지도 있고 여기 오른쪽 심지어 50%에서 60% 수익률이 넘던 해도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프가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제 지금 이거를 이제 더 예쁘게 쪼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이 이제 될 겁니다.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제 가운데에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서 올라갔다가 이제 차곡차곡 다시 내려오는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이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정규 분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등학교 시간에 이제 통계나 이제 수학 이제 확률과 분포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셨다면 분명히 한 번쯤은 이러한 모양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종 모양의 그런 형태를 가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규 분포는 이제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그리고 이제 평균이 가장 두툼하고 이 끝으로 갈수록 가장 얇아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수익률을 분석했을 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통계를 여러 번 더 분석을 많이 할수록, 데이터를 모으면 모을수록 그래서 충분한 그 자료가 모이면 모일수록 수익률은 결국 정규 분포가 가까워지더라 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규 분포의 장점은 뭐냐면 평균과 분산이 이제 깔끔하게 설명이 된다, 서로의 관계가 설명이 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수학적인 분석을 더 깊이 할 수 있게 되는데, 자, 그러면 분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분산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R 위에 요 짝대기가 그어져 있는 거를 이제 저는 R 바라고 부를 건데, 이제 위에 바가 있으니까 이제 그 R 바는 R의 평균을 나타내요. 그리고 R1은 첫 번째 R, 그러니까 수익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률, 세 번째 수익률, 네 번째 수익률, 다섯 번째 수익률에서 쭉쭉쭉 가서 T번째 수익률까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의 각각의 값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그것을 제곱을 하고 모두 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체 숫자 빼기 1로 나누어 준 거를 우리는 분산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고등학교 때 한번 공부를 해 보셨을 텐데, 한편 분산을 제곱근을 구하면 이제 양의 제곱근을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표준 편차가 좋은 점은 이 분산을 구할 때 우리가 제곱으로 했기 때문에 단위의 관점에서 보면 이 단위가 제곱이 돼 있거든요. 근데 다시 루트 제곱근을 씌웠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과 동일한 단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아까 그 기업의 경우 A 기업은 평균이 17.5% 0.175였어요. 그래서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1차 모멘텀인 평균을 구해야지만 이 2차 모멘텀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평균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연도에서 그 수익률에서 평균을 빼줍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는 편차라고 할 건데, 이 첫 번째 2017년에는 마이너스 0.2에서 0.175를 빼기 때문에 마이너스 0.375가 돼요. 2018년에는 0.5에서 0.175를 빼기 때문에 0.325가 돼요. 그리고 2019년에는 0.125, 2020년에는 마이너스 0.75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 편차들은 수익률이 그 해에 특정한 그 값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0과 1이라는 값의 평균을 구하면 0.5입니다. 왜냐하면은 2분의 0 더하기 1 하면은 2분의 1이니까 0.5예요. 자, 그래서 0.5라는 평균은 무엇을 나타내기에 좋냐면 이 값도 있고 이 값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이 뭐냐라는 걸 나타낼 때 우리가 평균의 값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대표 값을 하나 설정한다면 평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평균의 문제는 뭐냐면 이 0과 1 사이의 평균도 0.05고 2와 마이너스 1의 평균도 0.5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서로 1이라는 간격을 두고 모여 있지만 얘네는 서로 2라는 간격을 두고 모여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산을 쓰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균으로부터 각각의 값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제 이거를 알고 싶어서 분산을 쓴 건데 이렇게 수익률과 그 값과 평균의 차이만 구하면 문제점이 있어요. 평균은 그 정의상 반드시 값들의 가운데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의 편차와 얘의 편차를 더하면 서로 크기가 똑같아서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각각의 값들과 평균의 편차만 구하면 그 값들의 합은 반드시 0이 됩니다. 그게 평균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 편차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나타낼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는 거는 어떤 평균을 중심으로 어떤 한 값이 오른쪽에 있어서 편차가 플러스 값이라면은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만큼 마이너스 값의 편차를 가지는 게 있어서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길이들을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 길이를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모두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수학적으로는 절대값을 쓰면 됩니다. 근데 절대값은 계산하기가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각각에 대해서 이 값이 이 편차가 양의 값이다, 음의 값이다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음의 값을 양의 값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버리냐면 제곱을 해버리자. 제곱을 하면은 플러스 값은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이었던 거는 제곱을 하면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무조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플러스 값으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면은 이게 서로 상쇄가 돼서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곱을 하는 거다. 그래서 편차의 제곱을 구하고 그것들의 합을 구하면 이제는 짜잔하고 0이 되지 않고 값이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이것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부르겠다. 근데 이 분산 값은 제곱을 해서 구하기 때문에 점점점 너무 커지게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다시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요 편차의 제곱의 그 숫자를 4개였으니까 하나 빼서 3으로 나눠주면은 0.0892가 된다. 근데 요 0.0892의 제곱근을 씌워서 계산하면은 0.2987이 되고 이거는 29.87%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분산을 구하는 방법을 적용해서 분산을 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 패턴이 발견이 돼요. 자, 이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순서는 평균 수익률이 아까 나왔던 그 순서대로 이제 나온 건데 일단 대기업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주식이 있고 기업의 회사 채권이 있고 장기 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중기 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채권이 있고 인플레이션이 있었어요. 이 순서만 바꾸면 이 순서가 수익률이 높은 순서부터 낮은 순서로 정렬한 게 되는데 이제 이때 보면은 이 아래쪽에 위치하는 것들은 서로 따닥따닥 모여 있다. 그래서 거의 가운데에 집결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위로 가면 갈수록 이제 요걸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위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렇게 널리 퍼져 있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표준 편차 값도 따닥따닥 모였기 때문에 여기는 표준 편차가 작지만 위로 갈수록 여기서 요거 보면은 그다음 요거 보면은 위로 갈수록 표준 편차가 커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표준 편차가 커지는 순서가 아까 그 평균이 커지는 거랑 동일합니다. 채권보다는 주식의 표준 편차가 크다. 채권 중에서도 기업의 표준 편차가 크다. 만기가 긴 채권이 만기가 짧은 것보다 표준 편차가 크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표준 편차가 크다. 그래서 결론, 평균이 높으면 표준 편차도 크다. 자, 이 표준 편차와 평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깊이 있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 투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미래의 특징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상한 대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평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줬냐면 이 기업 A는 과거에 볼 때 과거 4년 동안 마이너스 20%, 50%, 30%, 10%라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통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얘네가 기록한 수익률을 보면은 아마도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내년에 평균적으로 17.5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일 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평균의 의미가 되겠어요. 평균은 기대값을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 이제 기대값을 발음을 할 때 기대값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 기대값이라는 것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패턴이 이랬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내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가능성이 매일 클 것 같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분산이 또 도움을 줍니다. 분산이 도움을 주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정확하게 예상한 대로 기대값만으로 일어난다면 그 경우에는 평균은 딱 있고 분산이 0일 거예요. 모든 값이 그 값에만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보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분산이 크면 클수록 거기 그 평균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분산은 이제 불확실한 부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혹은 이제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대값만큼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일어날 확률이 크냐 작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이 크다면 기대값은 이렇지만 그게 일어날 확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도 크다라는 것을 뜻해요. 반면에 분산이 작다면 기대값으로 그대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다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작다라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균이 주식시장에서는 특이하게 평균이 커질 때 분산도 커진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봅시다. 이제 해석을 해놓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위험 수익 상충 효과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위험 수익 상충 효과라는 것은 수익률을 내가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위험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이제 이게 바로 이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균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면 분산도 커져요. 그 말은 뭐냐면 평균적으로 내가 예상하는 나의 수익률이 높아지지만 그와 함께
내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덩달아서 커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자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보다 컸습니다. 왜 그러느냐? 채권은 본질적으로 내가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람이 돈을 나에게 갚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돈을 빌려간 이 기업이나 정부는 나한테 이자를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는 돈을 빌릴 때 이미 확정을 했어요. 그러므로 채권 투자만 하면은 나는 정확한 확정된 원금과 확정된 이자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얘도 100% 확실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확정은 되지만 그 기업이 망할 수는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수익률도 조금 높지만 그와 동시에 채권의 분산도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주식은 아예 그거를 뛰어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은 내가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 아니라 나도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같이 할래 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기업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데 기업이 잘 나가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서 내가 큰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기업이 망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불확실한 부분이 크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이 좋다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아까 설명이 안 됐던 현실의 투자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까 최초에는 아니 주식 수익률이 무조건 채권 수익률보다 좋은데 왜 채권에 투자하지? 라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두 개의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라고 그걸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식은 수익률이 높은 장점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내가 내 원금도 잃어버릴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 그래서 그 원금을 잃어버리는 게 싫은, 투자를 실패하는 게 싫은 사람은 주식 투자를 안 하게 된다. 반면에 채권 투자는 수익률은 작지만 그게 단점이지만 장점은 조금 더 보장이 많이 된다. 확실한 부분이 크다. 그래서 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채권에 투자하고 주식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다. 그 각자가 서로를 비난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하자면 중소기업의 수익률이 더 높았어요. 왜 중소기업의 수익률이 높으냐? 중소기업은 앞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습니다. 조그만 벤처 회사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엔비디아 같은 대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는 거죠. 그러면 그 중소기업일 때, 작은 기업일 때 내가 주식을 샀다가 대기업이 돼서 주식을 팔으면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대기업은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보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중소기업 주식이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망할 가능성도 그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내가 망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아주 굳건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위험 수익의 상충 효과, 내가 중소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한 중소기업이 망할 가능성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채권 중에서는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가 국채보다 수익률이 높았어요. 왜 그러느냐? 정부는 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겁니다. 미국 정부가 망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생각하기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반면에 기업은 언제든지 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채에 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수익률도 크고 분산도 크더라. 또 국채 중에서도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기 국채는 예를 들면 3개월, 6개월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설마 뭐 6개월 사이에 무슨 큰일이 생기겠어? 근데 우리가 10년 동안 아니면 30년 동안 돈을 빌려준다. 그러면 슬슬 쫄리죠. 야, 그 사이에 코로나 같은 일이 한 번 더 터진다면, 세계 전쟁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위험이 더 큰 거고, 그래서 수익률도 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위험 수익의 상충 효과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간다라는 거를 이해할 때 수익률이 커지면 그 반대의 급부가 있다, 반대의 부작용이 있다, 대체로 이제 위험하다라는 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제 혹은 또 하나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투자가 위험한 투자다, 굉장히 망할 가능성이 많은 투자다라고 한다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 위험한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굳이 그 위험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면, 그러면은 그 투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를 받기 위해서 더 좋은 매력적인 점을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수익률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긴 하지만 그 대신 너한테 훨씬 더 많은 보상을 줄 수 있다라고 할 때에만 투자자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도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투자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매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력이라는 것은 결국 수익이고, 그 위험을 뛰어넘고도 남을 만큼 이제 그 충분한 수익이 주어져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위험이 커지면 수익도 커져야 된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위험이 얼마나 더 있길래 위험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 정도를 우리는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프리미엄은 뭔가를 더 얹어준다라고 할 때 우리가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했죠. 채권 같은 걸 설명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위험 프리미엄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 얹어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제 뭐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워낙 플랫폼이 발달을 해서 사실 집에서 핸드폰 가지고 딸깍 하면은 쿠팡으로 새벽에 배송이 돼요. 매우 편리하죠. 근데 그러면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 이제 대형 마트를 간다라고 하면은 대형 마트에서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지만 내가 그 딸깍하는 수고로움을 감당하고서라도 이제 내가 몸을 일으켜서 운전을 해서 대형 마트를 갈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형 마트에서는 또 여러 가지 할인 행사를 하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프리미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을 간다.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면은 뭐 현금으로 받아야 되네, 뭐 그다음 카드 결제가 안 되네, 뭐 그다음에 멤버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보너스 포인트가 쌓이는 것도 아니죠.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재래시장에 가려면은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전통시장에 가면은 인심이 후하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한 움큼 더 얹어서 주잖아요. 자, 원래 가격은 이만큼인데 정량보다 더 줄게 이러면서 준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그 상인들이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웃돈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위험이 존재하니까, 어떤 투자는 훨씬 더 위험하니까 그것을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수익률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 수익률이 올라간 정도를 뭐라고 할 거냐? 우리는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뭐랑 비교해서 수익률이 올라갔는지가 중요할 텐데, 아예 위험이 없는 거를 이제 우리는 제로 베이스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부르고, 그러한 자산을 무위험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무위험 자산 혹은 무위험 수익률이라는 것은 진짜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것은 위험해요. 숨 쉬다가도 죽을 수 있는 게 사실 사람 인생이잖아요. 옛날에 이제 TV 프로 보면은 뭐 위기 탈출 넘버원 있는 것처럼, 사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말도 안 되는 일들도 여러 가지 일어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100% 안전하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상당히 안전하다라는 것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위험 수익률을 대체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여러분들
수준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로 미국 국채가 돼요. 왜 그러냐면 야 설마 미국이 망하겠어? 크크크 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안전하다라고 보고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 국채를 이제 무위험 수익률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투자 자산의 수익률은 그 미국 국채 수익률보다 얼마나 크느냐, 이제 이 크기를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위험 프리미엄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미국의 단기 채권을 이 무위험 수익률로 보았을 때, 그 3.4%를 무위험 수익률로 보았을 때 나머지의 위험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의 수익률에서 그만큼을 빼면은 그만큼을 위험 프리미엄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12장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전달을 드려야 될 내용은 다 전달이 되었어요. 뭐냐면 위험이 많아지면, 불확실한 점이 커지면 수익률도 덩달아서 올라가더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위험이 큰 거를 선택을 해야 된다, 이 의미는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각자 잘 선택을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안전한 게 좋아, 나는 쫄보야 하면은 안전한 데 투자하고 그 다음에 낮은 수익률을 가져가면 돼요. 근데 나는 위험한 걸 즐겨 하는 사람은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자산에 투자하되 그 대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자기가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이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위험한 거에 투자해놓고 그게 진짜 잘못되었을 때 그거를 보상을 해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투자를 할 때 자기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경우인데, 주식 투자를 한 사람들이 그 기업이 망했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아니면 정부한테 가서 떼를 쓰거나 아니면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상품에 투자해놓고 이거를 정부가 보상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거를 이제 꼭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투자는 자기의 선택이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투자하는 게 투자의 정석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제 이 주식시장, 자본시장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인터넷에서 지금 현재 그 증권사 앱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네이버 파이낸스나 야후 파이낸스 뭐 이런 데 들어가셔서 주식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를 보면, 오늘 아침 9시에 주식 시장의 거래가 시작이 돼서 오후 4시까지 합니다. 옛날에는 오후 3시면 끝났는데 투자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1시간을 연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4시까지 주식시장의 거래가 일어나는데, 이 하루 동안에도 주식의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 주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계속 이 주식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투자자들이 그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변경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엔비디아 아니다, 삼성전자로 합시다. 삼성전자에 투자한 투자자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뉴스를 읽으니까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속보: 삼성전자가 새로운 반도체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떴어요. 그러면 투자자는 그거를 보고 자기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이게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 이 사람이 알 수 있는 사실, 새로운 반도체를 개발했으면 이 새로운 반도체 상품을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겠구나. 다른 경쟁 기업들이 팔지 못하는 기업들한테 팔면은 삼성전자의 이익이 늘어나겠구나. 이익이 늘어나면은 나중에 나한테 배당을 더 많이 줄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판단을 하고 그러면 삼성전자의 가격이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의 가격이 올라가도록 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나는 이미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더 가지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삼성전자의 가치가 더 올라갔네, 앞으로 더 잘 되겠네, 그러면 난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럼 주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있는데, 삼성전자의 주식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팔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듭니다. 파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반면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겠다라는 사람은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는 늘어납니다.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발생한 정보가 주식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통적인 설명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그 외에도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냉철하고 합리적인 인간의 의사결정이에요. 새로운 정보가 생겼어. 새로운 뉴스가 생겼고 삼성전자에 그것이 미칠 영향을 생각을 내가 해봐야겠다. 판단을 하고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겠다.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현실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가 안 올 수도 있어요, 나한테.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삼성전자 이제 안 좋은 예시로 이제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어떤 화장품 회사가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그 화장품 회사가 중국의 K 메이크업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한국의 화장품이다 하면서 중국에 많은 화장품을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네는 느낄 거예요. 예전 같지 않은데, 예전에는 한국 화장품 하면 엄청나게 많이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에서 많이 샀는데 요즘에는 워낙 그 나라에도 좋은 화장품이 많아서 굳이 한국 거를 안 사네? 이런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직접 그 물건을 생산하고 팔았으니까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사실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입장에서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기업 내에서 쉬쉬하고 있지만 조금씩 소문이 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선량한 외부에 있는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만 아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야, 너만 알고 있어. 사실은 우리 기업이 내년에는 올해만큼 못 팔 것 같아 라는 뉴스가 정보가 있지만 그 정보가 투자자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가능성이고요. 세 번째 가능성은 더 극단적인 건데, 인간은 원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아 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예를 들면은 옆집에 그 땡땡이가 어저께 보니까 삼성전자로 돈 많이 벌었대. 그러면 나도 무지성으로 삼성전자를 따라 사야겠다.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정보나 뉴스나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혹은 요게 유행하니까, 혹은 뭐 그냥 오늘 왠지 기분이 좀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이 경우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근데 이게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사람들도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현실에서는 합리적인 투자자들이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는 여기 제가 적어놓진 않았지만 합리적인 투자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이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예상할 수 있고 그리고 합리적인 시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1번의 경우가 이제 더 많으면 우리가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한 특징을 우리는 시장 효율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효율적인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합리적인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때 주식의 가격이 이상하게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뜻해요. 근데 반면에 이상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혹은 정보가 투자자들한테 전달이 안 될수록 비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게 이제 이 그림입니다. 지금 일 하루하루의 변화를 이제 X로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지금 바로를 지금 오늘을 이제 0일 D-Day라고 하겠습니다. 이 D-Day에 삼성전자가 이제 작년에 대한 사업 보고서를 발표를 처음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 보고서의 내용이 최초로 공개가 되었죠. 새로운 정보가 땅 하고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람들이 모든 이 정보를 모두 공유할 수 있다면 주식의 가격은 이렇게 주황색 선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정보를 받아들이자마자 바로 정보를 분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졌구나 해서 주식의 가격을 올려서 판단을 하면은 이게 합리적인 시장이에요. 근데 현실에서는 두 가지 다른 패턴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노란색 선인데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 사람들이 정보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전년도 대비 그 매출 실적이 3.5% 늘어났대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뜻이야? 하고 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한다. 이게 요 딜레이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더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은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라고 하는 거고, 조금 이제 판단이 느린 사람은 그게 그 의미였구나 하면서 이제 나중에 주식을 사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딜레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이게 노란색 선이 돼요. 이게 비효율의 첫 번째 예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초록색 점인데 요거는 오버 리액션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업 보고서를 발표했대. 그런데 하는 순간 와 진짜 이러면서 삼성전자 주식 사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정보를 실제의 그 정보가 주는 의미보다 과장해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일단 흥분을 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느라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주가가 순간적으로 폭등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점차 흥분이 가라앉고 나면은 그 정도는 아니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차분해지겠죠. 이제 그러므로 이제 처음에 오버 리액션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정정을 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두 가지 비효율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현실의 주식시장은 얼마나 효율적이냐? 이제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학자들이 만든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한 시장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돼요. 약한 시장 효율성은 어느 정도 효율적이긴 한데 그 정도가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경우에 사람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냐면 최소한 이 같은 주식에 대해서 과거의 주식의 가격이 어땠는지는 최소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최소한 주식을 살 때 차트는 보더라 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살 때 오늘 주식을 사기에 앞서서 그 과거에 이제 오늘 시점에 이전에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는 보고 주식을 살 거다라고 하는 게 약한 시장 효율성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약한 시장 효율성, 시장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역설적인 부분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과목에서 팀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A 팀도 있고 B 팀도 있고 C 팀도 있고 D 팀도 있는데, 자, A 팀은 그냥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B 팀은
전년도 기출되었던 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프로젝트를 했어요. C팀은 밖에 나가서 이제 시장 뭐 기업의 이제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분석을 했어요. 이제 D팀은 아예 이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 기업의 이제 최고 경영자를 만나서 진짜 참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누가 제일 잘하겠어요? 여기 마지막에 인맥을 동원해서 잘한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이 아무래도 더 좋은 내용의 프로젝트를 발표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러면은 성적이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 성적이 좋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팀이 자기들만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요. 다른 팀은 가지고 있지 않은 인맥을 활용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모든 팀이 자, 똑같은 정보만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수준이 거의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아주 잘하지 않고 누구도 못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최소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다 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보고 있다면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주식의 가격을 보는 것은 나에게 특별한 장점이 될 수가 없다. 왜냐? 어차피 남들도 이건 다 하는데 이거는 나의 특별한 스페셜 포인트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주식의 가격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특별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효율성의 일종의 그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효율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식시장에서 한편으로는 돈 벌기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남들을 제끼고 나 혼자 이기기 힘들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약한 시장 효율성이 사실이라면 주식의 패턴을 분석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거는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패턴을 분석하는 거를 우리는 보통 실무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술적 분석,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약한 시장 효율성 가설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어요. 이 기술적 분석의 대표적인 예시가 이 주가의 뭐 이동 평균선을 그린 다음에 어떤 주가가 요 이동 평균선을 뭐 이렇게 두 번 건드리면 이때는 첫 번째 때는 반등하고 두 번째 때는 떨어지더라. 뭐 이런 패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요 기술적 분석입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좋은 분석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냥 과거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턴을 가지고 예상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이거는 이 주식의 본질적인 가치, 기업의 성과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많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별로 추천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준강형 시장 효율성인데 준강형, 이제 세미 스트롱, 요거는 이제 중간 단계예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최소한 사람들이 그래도 투자할 때 재무제표는 보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게 요 준강형 시장 효율성 이론입니다. 준강형 시장 효율성 이론에서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기업이 최근에 발표한 실적에 대한 재무제표를 분석을 최소한 다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에요. 정보가 많이 늘어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니까.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는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게 또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 어차피 남들도 이만큼은 하니까.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특별히 분석하는 업무가 강점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거를 우리는 펀더멘털 분석이라고 해요. 이제 기초 분석, 펀더멘털을 이제 좀 한글말로 번역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 기업의 이제 기초 체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일이 바로 요 펀더멘털 어널리시스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재무제표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 기업이 어떻게 될까를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펀더멘털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준강형 시장 효율성이 사실이라면 애널리스트들이 가지고 제공하는 정보를 따라서 투자했을 때 나는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남들도 어차피 그 정도는 하니까.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극단적인 건데 100%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된다. 요 앞에 차이는 뭐냐면 재무제표는 공개를 하기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정보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도 존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맥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내부 정보, 이런 거는 사실 일반적인 투자자가 알 수가 없겠죠.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투자자들이 알고 있다라고 보는 게 요 강형 시장 효율성이고, 이 경우에는 아무런 주시장에 아무런 누구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역설적인 그런 모두가 1등이자 꼴등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동일한 내용을 분석해서 동일하게 판단을 하니까. 자, 근데 사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기업에 대해서 속속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자가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에서는 강형 시장 효율성은 사실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근데 그러면 준강형 수준까지 가느냐, 아니면 약한 시장 효율성 단계까지 가느냐, 이 정도일 건데, 보통 학자들은 요 사이 어딘가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약한 시장 효율성은 달성을 보통 한다. 웬만한 선진국 주식시장이라면. 하지만 여전히 준강형 시장 효율성까지는 안 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내부 정보는 존재하기 때문에 강형 시장 효율성은 성립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약한 시장 효율성은 성립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준강형 시장 효율성을 달성하거나 그 아래에 조금 못 다루는 수준에서 이 시장의 효율성이 결정이 돼 있으므로 이제 우리는 애널리스트들 분석이나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펀더멘털 분석을 해서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